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의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33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이고요. 21번째 조지 오웰의 1984를 정규제 당시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이 전체주의의 비가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후반이었다. 1984라는 독특한 제목을 가진 이 소설을 처음 읽었던 때가 박정희 대통령 치하 유신 독재가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최루탄 냄새가 가득한 대학가 하숙촌에서 마치 숨겨진 암호문을 해독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 책을 몇 번이고 거듭 읽었었다. 독재 그림자가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먼지를 털고 다시 이 책을 꺼내 읽은 것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91년 가을 구소련 특파원으로 모스크바행을 준비를 서두르던 어느 날 밤이었다. 대학 시절로부터 이미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일까? 나는 그날 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다. 책을 읽어가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몇 차례의 감정의 고비를 넘긴 끝에 기어이 굵은 눈물이 주르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 나 혼자만의 의식을 치르고 나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다. 여행 가방 한 구석에는 낡아빠진 1984 한 권이 구겨져 자리를 잡았다. 구소련 특파원으로 부임하라는 신문사의 명령을 받고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답했던 것은 소련에 대한 호기심을 너무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때 온 세계 청년들과 지식인들의 정신적 조국이 바로 소련이었다. 물론 극소수의 비판자도 있었다. 전체주의적 세계가 만들어낼 미증유의 파국을 예언하고 경계하는 초월적 지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극소수의 지성인이었다. 미제스, 하이에크 등 자유의 본질을 꿰뚫고 있던 자들만이 사회주의적 이상이 만들어낼 전체주의 지옥도를 겨우 알아챘을 뿐이었다. 미제스는 특히 공산주의는 결코 자유시장 경제가 만들어내는 수요 공급을 계산해낼 수 없다는 불멸의 법칙을 선언했다. 일견 제 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자유만이 진정한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라고 불렀다. 그러나 대부분 지식인들은 낡은 봉건적 혹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끊어내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구소련에 대한 찬미와 찬사를 오롯이 바쳤다. 그들은 공산주의야말로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고 질서정연한 평등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순수한 그러나 헛된 망상에 빠져들었다. 그런 오류에 가득 찬 시간은 20세기 거의 절반을 관통했다. 그리고 1970년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이제 공산주의 체제는 역사적 소명을 끝내고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적 열풍은 결코 중단된 적이 없었다. 서구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소련을 방문하고 찬양과 존경을 보냈다. 사회주의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기 불과 일보 직전에도 세뮤얼슨 등 저명한 경제학자조차 소련의 번영이 지속될 것이라는 흰소리를 뱉었다. 70년대 대학가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에 박정희 군사정권의 파시즘적 특성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지식인의 유행이었다. 박정희 경제개발 속에 파시즘적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특히 일반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심지어 유신조차 90%가 넘는 투표율과 9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그런 시절이었기에 1984는 좋은 오버랩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1984는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자본주의적 차별사회가 아닌 구소련의 평등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당시는 잘 알지 못했다. 박정희 개발 독재가 시장경제를 향해 일보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
스탈린의 개발 독재가 1984의 전체주의적 압제 국가로 일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인간 존엄의 무덤 전체주의. 4월 맑고 쌀쌀한 날이었다. 괴종시계가 13시를 알렸다. 윈스턴 스미스는 차가운 바람을 피해 턱을 가슴에 쳐박고 승리 맨션의 유리문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막을 새도 없이 모래바람이 그 뒤를 따라 들이닥쳤다. 복도에서는 양배추 삶는 냄새와 낡은 매트 냄새가 풍겼다. 복도 한쪽 끝벽에 컬러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실내에 붙이기에는 지나치게 큰 것이었다. 포스터에는 폭이 1m도 넘는 커다란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에. 1984는 우리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등장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가 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나라는 오세아니아다. 세계는 유라시아, 이스트아시아, 세계 연맹국가로 분할되어 있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작은 전쟁을 되풀이한다. 오세아니아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국가다. 빅브라더는 어버이처럼 국민들을 보살핀다. 자애로우며 손길은 너무도 다정스러워. 국민들은 언제나 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산다. 엘리베이터는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경기가 좋을 때도 좀처럼 가동되지 않는다. 그런 터에 지금은 한낮이라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증오주간에 대비한 절약운동 탓이었다. 윈스턴의 방은 7층이었다. 39에 그는 도중에 몇 차례나 쉬면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 얼굴 아래에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글이 쓰여 있었다. 모스크바의 아파트와 삐걱대던 엘리베이터와 덕지덕지 무언가의 슬로건이 붙어있던 벽면들은 1984가 묘사한 바로 그 장면들이었다. 그 낡고 위압적인 도시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 호텔에서 현지인 아파트로 숙소를 옮긴 다음에야 그런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우리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힘들게 올라다니던 어두운 계단들과 어이없이 높은 아파트와 인간다움이라고는 없는 무미건조한 초대형 건물 안에 KGB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조지 오웰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도시를 묘사했는지 알게 되었다. 진리부에는 3,000개의 방이 있었는데 지하에도 다시 3,000개의 방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KGB 건물 말이다. 스미스가 근무하는 진리부는 이 건물에 들어있다. 정부는 보도, 연애, 교육, 예술을 관장하는 진리부, 전쟁을 관장하는 평화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애정부,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풍요부로 구성되어 있다. 진리부가 하는 일은 지나간 기록물들을 지금의 시각에 맞게 재편집하는 일이다. 과거는 삭제되고 오늘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실들도 채워지며 다시 발행된다. 문서, 신문, 사진, 녹음, 영화 등 과거의 모든 기록을 조작하고 바꾸는 것이다. 당은 또 나쁘다를 좋지 않다, bad를 not good으로 교체하는 등 언어 순화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인민들을 파고드는 이단적이며 사악한 생각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나의 아름다운 사상으로 무장해 사회의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윈스턴은 결국 저항을 시도하게 된다. 사랑하는 줄리아를 만나고 내부 당원인 오브라이언을 찾아 반당 지하 단체인 형제단에도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지하 경찰에 체포된다. 감옥에 갇힌 윈스턴 스미스는 오브라이언이 바로 사상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모진 고문을 받는다. 결국 윈스턴은 모진 고문과 세뇌를 받은 끝에 줄리아를 배반하게 되고 당과 국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일말의 저항도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빅브라더를 사랑하는 국민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해 주기를 간청한다.
윈스턴은 빅브라더의 거대한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가 그 검은 콧수염 속에 숨겨진 미소의 의미를 알아내기까지 45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오, 잔인하고 부질없는 오해여. 오, 저 사랑이 가득한 품 안을 떠나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며 지내온 유랑의 삶이여. 진 냄새가 배어있는 두 줄기 눈물이 그의 코 양옆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잘 되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투쟁은 끝이 났다. 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하얀 벽의 방에서 지독한 첫 고문을 받을 때만 해도 윈스턴은 잘 견뎌낼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무너졌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빅브라더의 사랑받는 국민이 되고 말았다. 에리히 프롬이 이 책을 몸서리치며 극찬했던 이유도 바로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때문이었다. 인간 속에는 그런 노예적 근성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고 있다. 윈스턴 스미스는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짙은 회색 구름이 건물의 허리춤까지 내려와 있던 잿빛 도시 모스크바에서 이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훌륭한 소설가는 예언가다. 위대한 작가란 오웰을 두고 말한 것이었다. 오웰은 카탈로니아 창가라는 소설에서 시작해 동물농장을 거쳐 1984로 작가적 삶을 완성해 갔다. 처절한 비극의 장정이었다. 카탈로니아 창가는 인민주의적, 공화적, 무정부주의적 평화, 평등, 우정의 세상을 꿈꾸고자 했던 작가 자신의 열정과 현실 정치에서의 실망을 증언한 작품이었다. 카탈로니아의 창가였는지 카탈로니아의 비극이며 저주였는지는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때 열정이 차디찬 현실 정치로 전락하는 과정을 그려내는 과정이 작가 자신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카탈로니아 창가를 거쳐 동물농장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공산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포갑적 위선적 정치 체제라는 그림이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 그것은 명백한 정치 풍자였고 소련 스탈린주의를 향한 고발이었다. 1945년만 해도 미국 국무성에서조차 소련을 동경하는 자발적 간첩들이 득실되던 시절이었다. 한반도를 분단으로 몰아갔던 미 국무성의 엘저 히스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 순간 오웰은 동물농장을 발표했다. 동물농장은 많은 출판사로부터 출판 거절을 받았던 작품이다. 각종 기록들은 당시 출판사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반나치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구소련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출판계 내부에 이미 공산주의 조국을 동경하는 자발적 간첩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를 것도 없었다. 그러나 희대의 명작 동물농장은 살아남았다. 통렬한 비판과 조롱은 순전히 오웰의 고뇌와 고통의 등가물이었다. 1984는 카탈로니아 창가에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한 비탄이 동물농장을 거치면서 숨을 고른 다음 아예 본격적으로 전체주의 비극을 정면에서 다루어낸 것이다. 가장 기만적인 단어, 평등. 누구나 한때는 분별 없는 사회주의적 열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은 전혀 다른 노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본주의야말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협력하도록 만드는 가장 냉정한 체제라는 것을 알아채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정치적 목표만으로도 그리고 벽보에 내걸린 구호만으로도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윈스턴 스미스가 살아가는 사회처럼 말이다. 일부에서는 1984를 현대판 감시사회라고 말한다. CCTV나 컴퓨터에 의해 전방위적 그리고 팝 옵티콘적 감시를 받는 사회의 도래를 예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웃기는 수박 겉핥기식 주장들이다. 1984년은 전체주의적 정치 열정이 만들어내는 참혹한 결과에 관한 놀라운 예지이며
전체주의적 사회가 만들어내는 폭력적 정치 공학을 경고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의 도살인 모든 사회주의적 열정에 대한 경고다. 냉정한 개인주의 아닌 그 어떤 인간의적 평등주의도 결국에는 1984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을 미리 정언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소설이다. 그 가능성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 북한은 그 살아있는 증거다. 이상입니다.